교재 524페이지 나와 있는 87회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부터 먼저 진행할 거고요. 87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지금 합격률 보시면 저희 시험 패턴대로 얘기한다라면 마지막 시험이에요. 87회가. 작년 마지막 시험. 근데 합격률이 21.9%예요. 합격률이 낮았죠.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합격률이 조금 높았고요. 하반기에 합격률이 대체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회 때, 상반기 1회 때 합격률이 24% 나왔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합격률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1회 빼고는 대부분 합격률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우리는 좀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합격률이 낮은 다음에 저희가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 좀 쉬워요. 왜냐면 평균 합격률이라는 게 그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근데 지금 저희는 합격률 자체가 처음만 낮았고 그 다음에 다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불리해지는 거죠. 그냥 평균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건 지금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서 합격률은 87에는 21.9%입니다. 회계 1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합격률 좀 낮은 편입니다. 거의 30~40%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와서 어려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부분 보시면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저희가 배웠을 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배웠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배웠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기준을 또 배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 자,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저희는 배웠나요, 여러분? 책임은 경영진한테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에게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맞는 얘기는 패스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선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공정한 표시 해줘야 되겠죠. 누군가한테 편준된 정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표시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저희 아마 이거 공부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색칠 공부했을 거예요. 시험에서 자꾸 없다고 내는데 우리는 성격이 그리고 기능이 무엇하면 유사하게 되면 무엇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틀린 표현이네요. 네 번째, 주식회사의 잉여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 잉여라는 건 어느 쪽을 얘기한다? 우리 주식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갔더니 자산부채 자본이 있는데 자본에는 잉여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잉여금,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에서 나와져 있는 이익이나 손실을 가지고 오는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무엇하셔라?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와의 거래인 잉여금과 손익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은 반드시 구분한다. 됐을까요?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3번이 되네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조기업이라고 주었으니까 여러분 제조원가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된다. 이 얘기까지 갖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건 그거예요, 여러분. 재무제표 종류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해? 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제조기업에서는 원가 명세서 작성을 먼저 해라.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정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산정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을 우리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죠. 자, 전기에서 넘겨받은 잉여금과 당기에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을 합산해서 우리는 재무상태표 자본의 이익잉여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체합니다. 이게 순서죠, 여러분. 그래서 재손이제라는 순서를 우리 무엇할 수 없다? 위배할 수 없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가 1번이니까 기억이 1번에 있는 부분. 그러면 2번과 3번은 아웃시키면 되네요.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기억 다음에 니은이었습니다.
근데 4번은 디귿이 들어왔으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최근에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작성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라는 문제를 잘 안 냈었어요, 여러분. 실기에서만 계속 저희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론 문제로도 또 출제를 했네요. 뭐 좋은 문제입니다. 작업의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호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다. 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 여러분 답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죠. 저는 지금 해설을 하는 입장이니까 다 설명하지만 여러분 실제 물량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돌아가는 패턴처럼 쓰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어제 사온 게 있고 오늘 산 게 있다라면 어제 사온 거를 먼저 소비하더라는 거죠. 그게 실제 물량 흐름이에요. 그럼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소비하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아야 되겠죠. 자, 그걸 우리가 호입선출이라고 해요. 선입선출이라고 여러분 선입선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선입선출법으로 바꿔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선입선출법을 적용 시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그렇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기 때문에 창고에 남겨져 있는 건 가장 최근께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물가가 상승 중입니다. 자, 물가가 상승 중이라는 건 나 기존에 100원 주고 샀던 애 모든 조건 같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200원에 주고 샀고 나 이번엔 300원 주고 샀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물가가 상승 중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원가가 적게 계상이 된대요. 그럼 물가가 상승 중이었을 때요. 기말에 남겨져 있는 기말 재고와 그리고 재고랑 똑같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여러분. 누구요? 이익이요. 매출 총이익이든 아니면 당기순이익이든 그들은 변화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상호 비교했을 때. 그럼 이 부분에 우리 무슨 부분? 가장 크게 계상되는 건 누구였다?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계상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 이동평균법이 그 다음엔 총평균법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여러분? 후입선출법이라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했었고요. 근데 기말재고가 우리가 이렇게 T계정을 그려놓고 보았을 때 여기는 기말의 재고이겠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는 매출 원가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매출 원가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기말재고가 지금 현재 무슨 부분? 가장 최근께 남으니까 300원짜리가 남았어요. 이 얘기가 돼요. 그럼 재고는 커지겠죠. 그런 반면에 원가는 뭐가 된다? 작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매출 원가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는 위에 있었던 거 글씨 그대로 두시고 우리는 무엇을 하자? 우리 부등호 표시만 반대로 돌려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재고가 커지기 때문에 원가가 지금 가장 작게 계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3번의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번째, 총평균법은 기초재고 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평균 단위당 원가로 기말 재고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여러분 총평균은 내가 일정한 기간에 사가지고 온 거의 평균 단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단가를 계산하면 우리는 남겨져 있는 부분에 곱하는 단가와 그리고 원가에 곱하는 단가가 같지 않다?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에 일정 기간에 사가지고 온 매입을 더해서 우리 무엇으로? 우리 수량으로 나눠주면 단가가 나오죠. 그걸 적용하거든요. 그 표현을 글로 낸 거예요. 그러면 4번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기사 서초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제품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연구 단계와
무슨 단계가 있다? 개발 단계가 있다. 자, 두 개는 비용의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나눠서 봐야 합니다.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초에 재무 상태표에 계상될 개발비, 자,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가나다라 마에서 우리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구활동비, 여러분 이건 연구 단계죠. 전 연구자만 쓸게요. 생산전 모형의 설계 및 제작 비용.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는 단계가 있으면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 자, 이렇게 나눠서 갔어요. 그럼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이 제품이 제대로 나오는지 뭐가 필요해요? 금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작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샘플 작업을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 해당되는 건 생산 전이라고 했으니까 개발 단계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형의 설계나 제작 비용은 개발 단계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아, 나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개발비, 아니, 우리 그 무형자산의 개발비 쪽 수업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 교재 다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가는 개발 단계에 못 들어가고요. 나는 개발 단계가 맞습니다. 다 개발활동에 사용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자, 기계장치의 취득과 그리고 또 뭐도 들을 수 있을까요?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비용들. 자, 그런 부분 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다가 여기 들어갈 수는 있는데 취득 원가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취득 원가가 아니라 이 취득했던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 단계에 사용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가상각하지 않아요? 그쵸? 그 감가상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득 원가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취득 원가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지 않아요? 그죠? 우린 자산인데 무슨 자산이요? 일단 기계장치라는 자산 처리하겠죠. 그래서 기계장치로 자산 처리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한 것만큼 비용화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라서 우리 다는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는 연구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얘는 우리 무슨 자산으로? 유형 자산으로 분리하셨다가 정리하는 게 원래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못 들어오는 거니까 동그라미 맞겠죠? 자, 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바로 아래쪽에 있었네요, 여러분. 자, 이게 뭐에 들어간다? 개발비에 들어가는 거겠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대체안의 탐색이라든지 평가비용.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제품 개발할 때 시장에 가서요, 시장 조사한다, 마케팅 조사한다,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게 마예요. 그러면 이거는 연구 단계에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도 개발 단계와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 답은 마가 들어간 부분 몇 번이에요, 여러분? 4번이네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이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패턴 문제가 회계보다는 세무 쪽에 조금 냈었거든요. 근데 회계에도 등장을 시킨 문제이긴 해요. 어렵게 낼 때. 그러니까 4번들 많은 애들 등한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틀리신 분들이 꽤 많았겠죠.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무슨 금액?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항상 기억해 주실 게 우리는 1주당 액면 금액의 발행한 주식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 낼 때 여러분 출제위원들 여기 액면을 자꾸 발행으로 바꿔내는 분이 있어요. 자, 자본금과 사채의 금액은 항상 무슨 금액이다? 액면 금액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액면 금액. 그리고 이 자본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어서 법정 자본금을 얘기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이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서? 자산에서 누구를 빼자? 부채를 빼서 자본이 나오죠.
그래서 자산에서 채권자의 지분인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본을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하고 순자산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세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실현되지 않은 손익인 건 맞습니다. 자, 실현되지 않은 손익을 뭐라고 얘기한다? 미실현 손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모이는 미실현 손익의 성격은 당기순이익에 반영 안 해요, 여러분.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어요. 손익계산서에 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실현 손익의 성격은 맞지만 당기순이익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요? 재무 상태표에 무엇한다? 반영된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누구요? 자본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네 번째, 이익잉여금은 우리 법적으로 인정받는 법정자본금. 자, 법정자본금의 대표적인 게 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 여러분? 이익준비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지만. 자, 그리고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따박따박 모아놓은 돈.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한다. 그런 걸 처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자본 조정이네요. 자, 우리 자본 쪽에 가면요. 자본 쪽에 가면, 또는 이거 초창기 때 한 번은 수업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정 과목 분류는 꼭 기억하세요. 자주 냅니다. 저 기억 안 나요. 그럼 개정 과목이 적요 등록 프로그램 빨리 여세요. 여시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본 조정, 그리고 자본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이쪽에 속하는 계정 찾는 문제 자주 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기 주식 자본 조정 맞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자본 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또는 뭐 주식 매수 선택권도 들어올 수 있고요. 우리 왜 신주청약 증거금 배웠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 얘기 잠깐 한번 했었는데 지나가는 것처럼. 자, 그런 부분들이 자본 조정에 속합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자본 조정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또는 우리 주식 선택권이란 부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을 몰랐어도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우리는 손익이라고 묶어서 쓰는 거 문제 안 되죠? 그래서 손실의 손과 이익의 이익자를 묶어서 손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그리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현금 흐름 우연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자, 요 부분은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건 2번입니다. 2번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됩니다. 7번째 문제.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이번엔 조금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재무제표 작성 기준 내면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같이 내는 경우 드물거든요. 근데 지금 패턴 보면 지금 뭐 여러 사람 문제를 취합해서 내긴 하지만 그런 작성 기준도 두 문제고요. 자본 쪽과 관련된 문제도 두 문제죠. 자본 전체 설명하는 거 문제가 똑같진 않지만 그리고 자본 쪽에 분류 계정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죠. 그래서 비슷한 패턴 쪽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두 개씩 출제가 됐네요.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수익은 실현주의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실현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순액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리한다겠죠, 여러분?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이든 손익계산서이든 총액으로 기재하는 게 무엇이다? 원칙. 자,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무슨 기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장부에 들어온다라고 했었습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됐네요. 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재무회계 쪽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8문제. 자, 지금 8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재료 이용하여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총 매입액 150, 매입시 운반비는 5만원. 근데 여러분 매입시 운반비는 취득 부대비용이 되죠. 자, 취득 부대비용은 우리 어떻게 하시라고 배우셨다?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총 매입액에 합산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초상품 재고액 3만원, 기말상품 재고액 만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되게 쉬웠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도 내니까. 그럼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 총 매입액을 무엇하시고 더하시고, 자, 그리고 취득 시 부대비용이라고 했던 운반비도 더하고,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무엇한다? 빼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얘를 빼면 계산이 되죠. 그러면 우리 3만원에 더하기 150만원 더하기 5만원 마이너스 만원 해주시면 157만원이 나오네요. 정말 쉬웠던 문제입니다. 제일 쉬운 문제. 왜냐면 매출원가 쪽 문제가 여러분 이거보다 복잡하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쉽게 내줬네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째부터 나오는, 이건 A형 시험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째부터 나오는 문제는 4문제 원가 문제가 나와집니다. 그 뒤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오고요. B형 시험지를 받게 되면 뒤죽박죽 섞여서 나옵니다. 그거만 달라집니다. 9번째 문제 볼게요. 단기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서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재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할 건데 그와 관련된 설명을 줬는데 옳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원가 3요소에, 여러분 원가 3요소 뭔지 기억하실까요? 재료비. 인건비를 뭐라고 부르죠? 노무비라고 부르죠, 여러분. 노무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 제조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 경비.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에 해당되는 제조 간접비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 3요소에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여러분.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합치면 우린 뭐라고 부른다?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뺄 거고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더해서 계산이 됩니다. 아, 나 이거 서식 궁금한데 제가 아까 서식명 불러드렸어요. 그럼 프로그램에 제조원가 명세서 열어놓고 이거 맞춰보셔도 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넉넉해야 맞춰보실 수 있으세요. 시간이 없을 땐 프로그램 열 생각도 못 하시죠. 문제 풀기 바쁘실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1번은 맞습니다. 두 번째, 기말 원재료가액이 기초 원재료가액보다 작을 경우 직접 재료비는 단기 원재료비보다 커진다. 자,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그러면 여러분이 T계정을 그려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쪽에 그릴게요. 자, T계정의 원재료를 놓고 보면 여러분 재고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재료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을 놓고 보면 이 자리엔 누가 있을 거예요? 기초. 그리고 이 자리엔 누가 있을 거예요? 기말. 그래서 기말이 있고 그리고 단기에 무엇한 게 있을 것이다? 매입한 게 있겠죠. 사온 게 있을 거고요. 그럼 무엇한 게 있을 것이다? 공장에 투입해서 사용한 소비가 있겠죠, 여러분. 그게 원재료 B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문에 보시면 기말 원재료가액이 기초 원재료가액보다 작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초가 100이고
그리고 기초 원재료가액보다 기말이 닥쳐있으면 기말은 0이라고 그냥 줘버릴게요. 0.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매입한 부분이랑 소비한 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기말이 0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매입을 500 했다라고 하시면 소비는 공장에 투입해서 사용한 건 얼마가 된다? 600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 보시면 지금 직접 재료비는 당기 매입 원재료비보다 커진다. 그쵸? 이게 매입이고 소비가 우리 밀가루 얼마 썼어요? 라고 하면 빵 만들 때 밀가루 얼마 넣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걸 직접비. 아, 근데 나는 사용은 했는데 얼마인지 추적하기가 좀 어렵던데요. 그러면 간접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소비액 600이 더 크다는 표현이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작을 경우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당기 총 제조 원가보다 커진대요. 자, 이것도 똑같이 T 계정을 그려놓고 가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건 또 아래쪽에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계정? 제공품 계정으로 놓고 표현하시면 금방 끝나죠. 그럼 제공품에 나 아직 미완성이어서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가 있었어. 그럼 기초가 있다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누가 들어올 것이다? 직접 재료비가 들어오고 직접 노무비가 들어오고 제조 간접비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것이다? 아까 원가 3요소 얘기했죠, 여러분? 그거를 당기 총 제조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요 부분. 그럼요, 요 부분에 그 다음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아직 못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기말에 얼마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옵니다.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비교하라는 거니까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작을 경우 우리 아까하고 똑같네 여러분. 지금도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작아.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현재 100이었다고 가정을 세우시면 이 자리는 현재 0이라고 그냥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의 전체 금액이 지금 현재 저는 그냥 똑같이 여기 그냥 임의로 갈게요. 여러분 1000이라고 한꺼번에 합쳐서 쓸게요. 그러면 100에 1000이 더해져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1100이 되고요. 이게 모두 다 완성됐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아이고 동그라미 하나 더 넣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런 식의 원리. 그러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당기 총 제조 원가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이 자리는 1000인데 이 자리는 1100이니까 됐을까요? 자, 그렇게 가는 부분. 그래서 원가는 T 계정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잘 해놓으시면 그 원리가 아예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당기말 미지급급여가 정기말 미지급급여보다 작을 경우 당기 발생액은 당기 지급액보다 커진다. 자,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여러분, 임금이라고 놓고 봤더니요. 임금. 자, 임금이라고 하면 노무비가 되는 건데요. 내가 지금 임금이 있어. 근데 그 임금에 대해서 내가 못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기에도 못 준 게 있고 단기에도 못 준 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말 미지급과 정기말 미지급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더니 여러분 임금의 발생은 이쪽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발생이고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단기 발생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금을 지급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는 지급한 건 빠져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요 두 가지인데 나 아직 못 준 거 있어. 그럼 정기에서 못 준 거 있으면 여러분 미지급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거는 단기 게 아니라 전기에 미지급한 게 있다라면 저는 단기에 돈을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정기 미지급이랑 단기말 미지급이랑 전 단기 미지급은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임의로. 그래서 단기 미지급은 이 자리에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기의 미지급 금액이 지금 죄송해요 여러분.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전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의 금액은
100이고요. 지금 똑같은 패턴들 가지고 그 말장난만 치는 거죠. 당기의 미지급은 저는 10이 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선 당기 발생액은 당기 지급액보다 커진다는 표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당기 발생은 그냥 임의로 500이었다. 그러면 우리 한쪽에 금액을 더해보면 600인 거죠. 그럼 이런 이 자리에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당기 발생액은 당기 지급액보다 지금 현재 얘가 작아졌더라면 우리 지급액보다 커지는 게 아니라 지급액이 더 크게 나가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당기 미지급액이 줄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600에서 여기 10이면 이 자리는 590이 되는 거잖아요.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4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당기 발생액은 당기 지급액보다 커진 게 아니라 당기 발생 금액이 더 작았고 지급은 더 많이 나갔다고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글로 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여러분. 글로 내면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10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해달라라고 얘기하네요. 자, 당기 원재료 재고 증가는 20, 당기 제공품 감소는 15만원. 자, 그리고 원재료 매입은 250, 그리고 당기에 직접 노무비는 120, 당기 제조 간접비는 180.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린 당기에 원재료 소비한 금액부터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당기 제공품 재고가 15만원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기 재고에 증가라고 해서 나온 건 20만원이 있었고 매입했다라는 건 250이 있었네요. 그럼 당기 원재료의 금액은 당기 원재료 매입액에서 당기 원재료 재고 증가액이라고 되어 있는 무슨 금액을 20만원을 무엇하시면 된다. 20만원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250만원에서 우리는 20만원을 빼주시게 되면 23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소비액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당기 원재료 재고 제가 여기다 왜 했을까? 여기는 제공품이었는데 이 두 가지만 갖고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250에서 우리 기말로 남겨져 있는 20만원을 빼주시면 되니까 우리 당기 원재료 투입한 건 230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우리 원재료 소비한 거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의 합입니다. 그러면 원재료 소비액 230만원 계산한 거 그대로 끌고 내려와 주시고, 그리고 당기 직접 노무비 120만원 써주시고, 그리고 당기 제조 간접비 얼마가 있다. 우리 180만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아, 그러면 위에 있었던, 아이고, 제가 잘못 표시했어요. 라겠던 이 부분은 필요한 정보였을까요? 필요 없는 정보였을까요? 전혀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전혀 필요 없는, 우리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관계없는 자료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230만원 더하기 120만원 더하기 180만원을 해서 우리는 530만원이라는 당기 총 제조 원가,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건 공식이라서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원가액에는 항상 공식입니다. 자, 11번째 문제.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제품에 대한 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시는 공산품, 그게 종합원가 계산의 방식으로 원가 계산을 하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품 또는 선박, 건설 이런 쪽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원가 계산을 껌껌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원가, 추적이 가능한 직접 원가와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겠죠.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맞습니다.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여러분 특징으로 옳지 가장 옳은 거네요. 직접 원가와 간접비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제가 문제 지문을 조금 잘못 읽었어요. 죄송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1번에 나온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라고 하는 직접 원가, 간접 원가라고 하는 건 제조 간접비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서 계산하는 부분은 종합원가가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산하는 누구한테 중요한 원가 계산의 특징이다.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 맞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니라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고요.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이런 용어를 대입시켜 드린다라면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하는 게 가장 주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와 재료비라고 얘기하는 직접 재료비와 가공원가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완성품 환상량 계산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네, 이게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공산품이 대부분 여기에 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개별원가는 얘랑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주문품에 대한 부분에서 적용을 많이 합니다. 주문품. 그래서 개별원가는 주문자가 항상 붙습니다. 자,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이런 바로 있죠. 이게 개별원가라는 거죠. 네 번째, 제조 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자,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4번에 제조간접 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아까 간접원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조자가 붙는 간접원가는 어디에 얼마를 썼다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어서 직접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율을 계산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부분은 맞아요. 네, 그건 맞는데 이게 종합원가 계산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옳은 건 2번에 정확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 있는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로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4번 부분은 종합원가 특징보다는 제가 아까 1번 얘기할 때 직접원가, 간접원가 구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간접원가가 제조 간접비라는 부분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표현은 어디에 더 가까운 얘기가 될까요? 개별원가에 더 가까운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종합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종합은 완성품 환상량. 그래서 4번도 설명은 맞지만 종합보다는 개별에 더 가까운 얘기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잘못 읽어서 이상하게 풀이를 해드려서 다시 수정해드렸고, 자, 12번째 문제 볼게요.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 중, 자, 보조부문 원가 배부 방법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단계 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최초 배부되는 부분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 배부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초 배부되는 부분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아니에요. 최초 배부되는 것만 자신 거를 남한테 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배부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단계 배부법의 특징은 지금 부문과 제조가 있는데 부문에서 발생된 부분에도 주고 제조에 발생된 것도 다 배부할게. 그런데 첫 번째 단계만 다 고려하고요. 나머지 단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 부분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의 표현은 지금 맞는 표현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두 번째, 보조 부분 간의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번도 이게 조금 문제가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1번도 지금 최초 배부되는 부분의 경우 제가 문제를 잘못 봤나요? 지금 원가 문제 11번 풀 때도 제가 문제 지문 잘못 읽어서요. 여러분한테 혼선 빚어드렸는데 이것도 왜냐면 여기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문제 지문을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네, 자, 이 최초 배부되는 부분, 자, 이렇게 써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우리가 보조 부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직접 제조에 들어가는 제조 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조 부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는 공장에 수선 부문도 있고 공장에 전력 부문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전력팀에 뭔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수선에서도 전력에 가서 고쳐야 되는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조 부문은 우리는 절단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조립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조에 직접 관여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선에 대한 부분 중에 절단 부분이 고장난 게 있으면 수선팀에서도 무엇해요? 여기 가서 고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어디에서도 우리 조립 부분도 고장난 게 있으면 누군가 고치러 가야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 부분인데 그러면 단계 배부라고 하는 부분은 보조 부분을 제조 부문에 배부할 때 지금 보조 부분에서 사용한 것도 고려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뭐를 잘못했냐 문제를 읽으면서 지금 현재 내가 단계라는 걸 정할 때 수선을 제일 먼저 1단계로 배부하고 그 다음 요게 끝나면 두 번째 순서에는 나는 전력을 넣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처음 거는 다 고려하지만 두 번째 건 고려 안 해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포커스를 너무 제가 강하게 머릿속에 넣고 설명을 드렸네요. 자, 1번에 있는 수선은 자기가 어딘가에 가서 쓰인 거니까 자기를 뺀 누구에 대해서 전력에 얼마를 사용했고 그리고 절단에 얼마를 사용했고 조립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안분 계산해서 배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번의 지문은 자기를 뺀 나머지 건 다 고려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 표현이고요. 제가 그거 설명하면서 두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 1번의 수선은 지금 전력 부문도 고려를 합니다. 보조에 해당되는 전력 부문도. 그런데 죄송해요 여러분. 수선은 그런데 전력이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력은요. 누구를 고려 안 하냐면 지금 전력도 여러분 똑같이 수선부에서 기계를 사용했다. 그럼 전기를 썼대요. 그럼 여기도 들어간 게 있고 제조에 절단에도 들어간 게 있고 그리고 조립에도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부터는 첫 번째 단계를 뺀 두 번째 단계부터는 지금 무슨 부분? 보조 부문 간에 사용한 수수 관계는 전혀 고려 안 해요. 전혀 고려 안 하고 누구만 제조 쪽 것만 가지고 안분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단계 배부의 특징이에요.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1번은 지금 자기 거는 빼고 나머지 거 다 고려하는 거라는 표현이니까 1번은 맞는 표현이 맞습니다. 맞고 두 번째 단계부터는 무엇하지 않는다. 보조 부문 간의 수수는 고려하지 않고 제조 부문만 가지고 안분합니다. 그게 단계. 그럼 두 번째로 가서 보조 부분 간의 배부 순서에 따라 그래서 첫 번째 순서만 다 고려 두 번째부터는 전부 다 고려하지 않는다. 누구만 고려한다? 제조에서 사용하는 제조 부분만 고려한다.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배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요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총원가는 안 바뀌어도요. 제품의 원가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배부액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3번에 바로 있네요. 네 번째,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함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자, 이 글씨에 해당되는 건 상호배부법입니다. 상호배부법. 자, 그래서 상호배부법은요. 보조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거.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번째 단계부터는 고려 안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도 보조 부문 간 수수 관계 고려하고 두 번째 단계도 세 번째 단계도 전부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배분법으로 우리 간접비를 배부할 땐 연립방정식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배분법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회계보다는 세무급수에서 시험 출제를 하고요.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낼 때 많이들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번은 상호배부법 또는 배분법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13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 자,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돈을 받을 건데 그 대금의 일부,
자, 여러분 일부라는 건 조금만 받았다는 얘기겠죠. 또는 전부를 무엇하고요? 수령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미리 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미리 발행한 선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동관계 없이 주는 건 불법이지만 동관계 일시 나가는 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업무 진행할 때요. 제가 5억짜리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규 거래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저희 신규 계약이어서 지금 계약 금액의 10%는 입금해 주셔야 작업 시작해요. 라고 합니다. 그럼 5억이 10%면 우리 얼마인가요? 5천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아, 예, 저희 계약금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 세금 계산서 안 주시면 돈 입금 안 되거든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하려면 법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걸 선세금 계산서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몰라도 암암리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부분의 표현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월 합계 세금 계산서. 여러분,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내가 4일날 물건을 공급했어요. 그럼 작성 연월일은 4일로 되어 있는 세금기를 발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일부터 거래한 내용을 언제까지? 말일까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또는 우리는 2일부터 언제까지? 10일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또는 11일부터 20일까지, 21일부터 말일까지. 자, 이런 식의 일정 기간. 근데 그 일정 기간은 우리 달력에 나와 있는 일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걸 역에 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역에 의한다는 건 달력에 나와 있는 무슨 부분, 1일부터 언제를 표현한다. 말일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 끝나는 날짜가 항상 달라지잖아요. 그 역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아, 나는 9월 25일 거부터 10월 25일 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10월 달 건 10월 달 안에서. 그런데 그거를 3번에 걸쳐서 발급을 하든 2번에 걸쳐서 발급을 하든 하나로 묶어서 발급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법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교육 듣는 분 중에 업무에서 이런 쪽 업무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거래가 10번 있다고 해서 10번의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발급했던 기억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에 넣을 땐 우리 공급 시기마다 넣고 있는 걸 더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게 원칙은 맞지만 현업에서는 월합계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언제까지? 여러분 14일이 아니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갑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일이 아니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무엇 해야 된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한다. 그럼 여러분 개인도 하나 써볼까요? 자,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의 기준.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여러분. 얼마? 3억입니다. 3억. 그래서 3억 이상인 경우에만 합니다. 아, 그럼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에 환급해야 하는가? 여러분, 환급세액이라는 부분은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죠, 여러분? 매출세액이라고 했고요. 자,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우린 뭐가 나온다? 납부세액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납부세액 부분이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국가한테 돌려받으라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환급세액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환급세액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한테 돌려주세요 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하는 걸 일반환급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런데 무역업을 하거나 설비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는 환급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기 환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아예 못 받습니다.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며칠 이내, 여기는 30일 이내이고요. 30일 이내에 국가가 돈을 통장에 넣어주고요. 조기 환급은 예정 때도 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기 환급을 적용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 12달을 한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2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조기 환급 신고가 끝나고 나서, 기한이 끝나고 나서 며칠 이내?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15번째 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중에 최고의, 전산회계 1급 기준 최고의 어려웠던 문제가 15번. 틀리라고 낸 것 같습니다. 회계 1급에서는 이거 잘 안 내거든요. 세무 2급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심층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서식도 작성하고, 자, 어찌됐든 문제를 냈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초는 2019년도 11월 20일 주식회사 중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1,1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공급 대가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공급 대가 1,100만원의 공급을 하고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차변에 어음 정리해 주시고 대변행 기계 없애 주시고 감가상각 누계 정리하고 다 했겠죠. 자, 그런데 2020년 2월 10일 주식회사 중부에 부도가 발생하여 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도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저 돈 못 받게 생겼다는 거죠. 아, 대손이 생겼네. 이 얘기입니다. 대손.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대손이 생겼고요. 자, 주식회사 중부에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없답니다. 왜냐면 이들이 나한테 1,100만 원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그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저희 국가한테 뭔가 돌려달라는 행위를 못해요. 자, 국가한테 돌려달라는 행위가 부가가치세거든요. 그거 못해요. 그런데 설정된 거 없다고 했으니까 저는 국가한테 돈 돌려주세요. 무슨 부분? 아, 내가 기계장치 파는 게 1,100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가세는 여러분이 받아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내 돈으로 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물건이 나가면 매출이든 고정자산 매각이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럼 우리는 대변에 뭐라고 썼죠? 부가가치세 10% 부가세 예수금이라서 부채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를 썼다는 건 받아서 낸다는 의미겠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돈을 안 줬다고 해서 제가 부가세 신고를 안 하진 않아요. 자, 11월 20일 날 중부한테 팔고 그럼 저는 언제 신고 끝냈을 것이다? 2020년도 1월 25일에 저는 무엇에 대해서 이런 부가가치세 저는 그냥 VAT로 쓸게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무엇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신고만 했겠어요, 여러분? 납부도 했겠죠. 자, 이때까지 해야 되는 법적 기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2020년도 2월 10일 날 토큰이 부도가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100만 원 국가한테 미리 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중부가 나한테 주는 돈이어야 되는데 중부가 돈을 못 주게 생겼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런 걸 대손세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서초라고 하는 회사가 대손세액을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공제대상 대손세액은 얼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대손에 대해서 국가한테 돌려받는 건 언제밖에 안 된다? 확정 때밖에 못합니다. 확정. 그럼 여러분 2월 10일인데요. 또 하나 유의사항. 제가 왜 이게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좀 있는 게요. 이게 법요건을 다 기억했어야 돼요. 이 부도가 나면 부도 확정을 받은 2월 10일 날 국가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경과해야 된다? 6월이라는 경과 조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6월 경과가 되어야만 받아요. 그럼 여러분 6월 경과니까 손으로 세보시면 되죠. 2월 10일이면 3월 10, 4월 10, 5월 10, 6월 10, 7월 10, 8월 10 되셨어요, 여러분? 아, 그럼 6월 경과 시점은 8월 하고 경과니까 하루가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8월 10일이 아니라 12일이어야 되거든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8월 12일이 경과 시점이에요. 이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8월 달 부가세는 우리 1월부터 6월을 1기라고 부르죠.
7월부터 12월을 2기라고 부르죠. 그러면 2기 확정신고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확정신고 때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1기가 아니라 언제이다? 2기 확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 문제 다 풀려면 세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너무 어렵게 냈어요, 여러분. 시중책에 이렇게까지 세부적인 회계책 없어요. 왜냐면 이건 세무에서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만 돌려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이 공급대가를 우리는 못 받게 된 돈, 대송금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 대송금에 지금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니까 110%잖아요. 그럼 그 110% 중에 부가세는 몇 프로? 10%겠네요. 그래서 110분의 10을 계산해서 우리는 100만 원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만 돌려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원가 쪽은 계산 문제는 없었어요. 대부분 계산 문제가 안 나오면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런데 원리를 전부 다 기억하는 문제들을 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도 좀 틀리고 부가세도 지금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론에서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기도 조금 실수가 있었다라면 합격률이 아무래도 떨어졌겠죠. 그래서 지금 87의 합격률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리고 이론이 대체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재무는 보편적으로 좀 쉬웠어요. 그런데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